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박사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60조 원짜리 최첨단 건물의 운명이 그 사람의 용접 한치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의 지도를 접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지도를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반도체라는 단어가 공장보다 먼저 사람의 손끝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 새벽 5시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8차선 도로 위로 헬멧을 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 줄이 아니라 8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섭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사, PO 공장 건설 현장에는 매일 3만 명이 출근합니다.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밤이 오면 이 풍경은 더 커집니다. 타워 크레인 40대가 하늘에서 동시에 불을 깜빡이고 철야 인력이 투입되면서 현장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습니다. 남쪽 용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걸린 돈은 6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80조 원이라는 걸 떠올리면 거의 나라 살림 1년치를 반도체 공장 하나에 쏟아붓는 수준입니다. 지금 용인 현장에는 하루 7,000명이 들어가고 내년이면 2만 5천 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평택의 3만 명과 합치면 매일 5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짓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데도 정작 이 공장의 심장을 완성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은 세워지는데 심장은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클린룸부터 떠올립니다. 먼지 하나 없어 보이는 하얀 공간,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정확한 기계들, 맞습니다. 다만 그 장면은 겉모습에 가깝습니다. 그 안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려면 가스와 초순수가 흐를 길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내인 아르곤 수소, 불화수소 같은 특수가스와 화학물질이 수십 종류나 오가고 그 통로가 바로 초고순도 배관, UHP 파이프입니다. 왜 이 배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반 건물 배관은 물이 새면 고치면 됩니다. 반도체 배관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파이프 안쪽에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나노미터 단위의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끝입니다. 웨이퍼 수만 장이 통째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 웨이퍼가 수만 장이라면 용접 이음새 하나의 분량이 순식간에 수백억 원 손실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공장의 운명은 거대한 장비보다 보이지 않는 접합부에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잇는 용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용접과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외과의가 수술실에서 혈관을 잇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산소가 한 톨이라도 닿지 않게 아르곤 가스로 용접 부위를 완전히 감싼 상태에서 금속을 녹여 붙입니다. TIG 용접이라는 특수 방식입니다. 그런데 붙였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뼈를 찍듯 엑스레이로 이음새 안쪽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기포가 있는지, 머리카락보다 가는 균열이 있는지 내부를 전부 투과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불량이 하나라도 뜨면 잘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입니다. 반도체 배관 용접은 원자력 설비를 떠올리게 할 만큼 높은 품질을 요구합니다. 파이프 안쪽 벽의 거칠기를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고 불순물은 물 10억 방울 가운데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감각으로 통제합니다. 숫자만 들어도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현장에서는 그 과장이 곧 기준이 됩니다. 규모를 생각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반도체 뚝에 설치된 초고순도 배관 총 길이는 170만 미터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 2번 하고도 남는 길이입니다. 그 긴 통로를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조건 아래서 결국 사람의 손이 이어붙인 겁니다. 로봇이 다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오비탈 웰딩이라는 자동 용접 장비도 있습니다. 직선 구간이나 규격화된 부분은 기계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현장입니다. 클린룸 내부는 구조가 복잡하고 배관은 장비와 장비 사이의 좁은 틈으로 들어가며 꺾이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층을 관통해야 하는 구간도 있고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만큼 비좁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숙련된 사람이 몸을 비틀어 들어가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고 손으로 끝을 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물쇠가 걸립니다. 기술의 자물쇠입니다. 반도체 배관 용접은 자격증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 그 위에 반도체 특유의 초고순도 환경에서 일한 이력까지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솜씨가 좋은 용접사라도
반도체 현장에 들어오면 다시 기량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용접이라 불리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세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사람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건설 기능 인력의 평균 나이는 51.7세입니다. 10년 전 50이 아니라 48.9세였던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40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용접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의 주력은 50대와 60대이고 20대와 30대의 신규 유입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세 번째 자물쇠는 제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국가기관 산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마음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해외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이 막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술은 10년짜리인데 사람은 늙어가고 젊은 세대는 오지 않고 외국인을 쉽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어야 할 공장은 평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 미국 텍사스, 또 다른 해외 거점까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이미 P1부터 P3까지 가동 중이고 지금은 P4와 P5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특히 P5는 기존 구조와 다릅니다. 클린룸을 2계층으로 쌓는 더블댐을 넘어 3계층으로 올리는 트리플댐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상징적인 방식입니다. 건물 하나의 생산 능력을 1.5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인데 그만큼 내부 배관의 복잡도도 1.5배가 됩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난도가 함께 폭증하는 겁니다. 삼성은 여기에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가동 시점은 2028년입니다. 게다가 원래 일정보다 2년을 앞당겼습니다. 용인은 더 큽니다. SK하이닉스는 126만 평 부지에 챔 4개를 짓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 하나만 온전히 돌리는데도 건설비 30조 원, 장비 투입비 120조 원, 합쳐서 150조 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4개를 다 채우면 600조 원입니다. 숫자는 커지는데 그 숫자를 실물로 바꿔줄 손은 그대로입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평택과 용인을 합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두 현장이 끌어다 쓰는 인력풀은 사실상 같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배관 숙련공이라는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 두 거인이 동시에 물을 퍼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웅덩이에 손을 넣는 곳이 두 군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 미국도 똑같은 손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는 현지 용접공에게 하루 4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 수준을 줘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용접공 평균 일당이 18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2배를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업계에서 지금 하는 일 접고 미국 가서 용접하며 사는 게 낫겠다는 농담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웃을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TSMC도 비슷했습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툴을 짓는 과정에서 숙련공 부족으로 양산 시점이 1년 밀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 칩 설계나 장비 반입이 아니라 배관과 용접 인력 문제 때문에 공장 문을 제때 열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건설 현장은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천재는 많은데 그 칩이 태어날 공간을 완성할 손이 부족한 겁니다. 미래 산업의 병목이 의외로 가장 오래된 노동에서 생겨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51.7세, 대한민국 건설기능 인력 평균 나이입니다. 10년 전보다 더 늙었고 60대 이상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겼으며 20대 이하는 5%에 불과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안 오느냐는 질문은 결국 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에 청년이 들어오겠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고되고 사회적 인식은 낮고 기술을 배우는 시간은 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한때 조선소와 같은 중공업 현장에서 일하던 숙련공들이 반도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의 파도가 거셌고 협력사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반면 반도체 현장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관리가 엄격하며 임금체불이 드문 편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야근과 특근을 포함해 대기업 과장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몇 달 만에 벌어들이는 경우도 나옵니다. 사람은 결국 돈만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미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인력난이 아닙니다. 인력의 쏠림입니다.
반도체가 조선의 숙련공을 빨아들이고 조선은 다시 중소제조업의 인력을 빨아들이고 그 아래쪽은 비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반도체가 사람을 확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산업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이 살기 위해 사람을 끌어갈수록 다른 쪽은 더 빠르게 마릅니다.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옮겨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기능 인력은 2024년에 전년 대비 8% 줄었습니다. 경기가 꺾일 때 현장을 떠난 사람들이 경기가 다시 돌아와도 예전처럼 복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겹칩니다. 젊은 층은 줄고 기술을 가르칠 세대는 은퇴하고 기술 전승 자체가 끊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어지던 기술이 이제는 손보다 먼저 세대에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번째 자물쇠가 있습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용인 현장 인근에서는 공사 전 원룸 월세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던 곳이 지금은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보증금 없이 월 100만 원을 불러도 빈 방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미 지어진 숙소형 원룸이 약 2,000실인데 필요한 숙소는 8,000개에서 10,000개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배에서 5배가 모자라는 셈입니다. 결국 숙소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안성이나 이천, 평택 같은 주변 지역에서 1시간 넘게 출퇴근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 반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날씨가 풀리면 차에서 자겠다는 말이 동료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대목은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 달 월급 가운데 100만 원이 방값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몸으로 고된 육체 노동과 새벽 출근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젊은 세대가 이 일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기술, 사람, 제도, 주거, 자물쇠 4개가 한꺼번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장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도체 업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일자리, 지역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예정대로 2028년에 가동하지 못하고 반년만 밀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할 핵심 품목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면 그 반년은 단순한 시간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가 물량을 먼저 채우고 TSMC가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선점이 곧 시장이고 한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지연이 수조 원대 기회 손실로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기업의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일정이 밀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성장률과 투자, 고용의 온도도 같이 내려갑니다. 평택 현장 옆 식당 사장이 공사 재개 뒤로 매출이 살아났다고 웃는 장면은 반대로 말하면 공사가 멈출 때 가장 먼저 웃음을 잃는 쪽이 지역 상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장 하나가 도시 하나의 체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더 묘한 건 이 병이 한국만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역시 같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 인텔 오하이오 공장 모두 숙련된 배관공과 용접공을 놓고 같은 인력풀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조차 반도체의 미래를 말하면서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를 핵심 과제로 짚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오비탈 용접 기술자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21% 뛰었다는 수치도 나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막혀 있으니 몸값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심각해야 할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어야 합니다.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겠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지 용접공에게 하루 70만 원 수준을 줘도 반도체급 품질을 맞출 숙련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성 텍사스 현장에서는 한국 전문 인력을 보내는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비자 문제와 현지 고용 압박이 겹치면서 쉬운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고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도 손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다릅니다. 아직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10년을 용접하고 반도체 현장으로 넘어와 다시 10년을 버틴 사람들, 몸으로 익힌 기술이 손끝에 박혀있는 장인들, 지금 평택과 용인의 클린룸 안에서 배관을 잇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이 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며 살아남은 기술의 축적입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면 이야기는 반세기 전까지 내려갑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왔을 때 한국은 기름도 기술도 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자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삽과 용접봉을 들고 몸으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 동안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벌어온 돈은 434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돈은 도로가 되었고 철강이 되었고 한국을 산업국가로 바꾸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이 지난 지금 구조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때는 한국의 손이 사막으로 나갔다면 지금은 세계가 한국의 손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 70만 원을 줘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손,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배관 용접공입니다. 물론 이 판이 낭만으로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숙련공의 평균 나이는 이미 높고 젊은 세대의 유입은 더디며 처우와 양성체계도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푸는 나라가 반도체 전쟁의 진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반도체 전쟁을 이야기할 때 늘 선폭을 말합니다. 3나노, 2나노, 누가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기느냐를 두고 경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칩이 태어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심장부에서 특수가스가 흐르는 배관을 이을 수 있는 손은 더 적습니다. 어쩌면 반도체의 미래는 실리콘밸리의 회의실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평택의 어둠 속에서 헬멧을 쓰고 줄을 선 사람들,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을 감당하며 용인의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60조 원짜리 건물의 운명은 결국 이 사람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위기가 올 때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그랬고, 거제의 조선소에서 그랬고, 지금은 평택과 용인의 클린룸 안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숙련공을 길러낼 국가 차원의 자격체계를 다시 설계할 것인지, 반도체 현장에 한해 외국인 기술 인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평택과 용인의 건설 인력을 위한 공공숙소를 먼저 지을 것인지,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2년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공장은 세워져도 가동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지킬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손을 지켜낼 의지가 정말 있을까요? 반도체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더 작은 회로가 아니라 더 오래 버틸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가 마지막에 가장 멀리 갈 가능성이 큽니다.